네, 안녕하세요. 원주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연구원 응급구조사 강찬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업무 지침 프로토콜 그리고 의료지도라는 피지션 메디컬 오버사이트 마지막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고요. 먼저 지침이라는 것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일된 절차 및 방법 등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정한 규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로는 프로토콜이라고 하고요.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프로토콜과 가이드라인을 좀 유사한 의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업무 지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임상진료 지침은 미국 의학칼림원, 우리나라에도 대한 의학칼림원이 있는 것처럼 그 인스티튜트 오브 메디신이라는 곳에서 특정 임상 상황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사와 환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진술로 정의하였고 11년도에는 환자 진료를 최적화하기 위해 근거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과 치료 대안들을 이익과 그 위해에 대한 평가로 내려진 권고를 포함하는 진술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의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임상진료 지침 정보센터라고 해서 임상진료 지침을 수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상진료 지침, 알림마당, 이런 정보센터 소개하는 것도 있고 진료 지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방법 등에서도 나와 있고요. 국내에서 개발한 임상진료 지침은 이렇게 정보센터에 수록하는데 대한의학회가 직접 개발한 진료 지침, 대한의학회가 평가하여 이것은 괜찮다라고 인정한 지침, 평가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의학회에서 조사하거나 회원학회에서 개발하여 수록을 신청한 지침 중에서 기준에 맞는 진료 지침을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에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국내 개발 등록된 진료 지침 등에서 보면은 다음과 같이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 지침 개정안이라고 해서 개발 기관이 대한종양내과학회 그리고 아래 2020 천식 진료 지침 4차 개정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그리고 조기 위장암 내시경 치료 임상 진료 지침 대한소화기 내시경학회 그리고 2019년 당뇨병 진료 지침 네, 이렇게 대한당뇨병학회 그리고 불면증 임상진료지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료 지침을 새롭게 개발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가 합니다. 진료 지침은 진료에 관해서 의사와 환자가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런 진료 지침에 대한 맨 처음에 개발의 개요, 개발 과정, 진료 지침의 범위와 목적을 설정, 개발 과정과 팀 구성, 그리고 핵심 질문 만들기, 근거 검색하기, 문헌에 평가하기, 결과값 자료 추출하기, 권고안 작성하기, 합의안 도출하기, 진료지침을 수용 개발, 그리고 내외부 검토 및 승인, 진료지침 적용 및 보급 확산, 진료지침의 윤리적, 법적 측면 이렇게 해가지고 14가지에 대해서 절차를 다 따라서 진행을 해야 새롭게 진료지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네, 진료 지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 수립 단계, 개발 과정, 검토 및 확산 단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고요. 순서대로 보자면은 지침 개발 팀 구성, 이해관계자들과의 접촉 창구 개설, 그리고 지침 범위의 확정,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새롭게 개발을 할 것인지 혹은
수용 개발을 할 것인지. 자, 새롭게 개발한다는 것은 이전에 없던 것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다 써 내려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수용 개발은 보통 외국이나 다른 곳에서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와서 검토를 한 뒤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수용 개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개발을 할지 수용 개발을 할지 결정을 하고요. 신규 개발을 한다면은 핵심 질문을 선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 질문에 맞는 그 논문, 근거라고 하면 논문 같은 자료들을 검색을 하고요. 그 근거들이 정말로 적절한 근거인지, 그러니까 내가 보려고 했던, 내가 생각한 핵심 질문에 맞는 논문인지 맞는 자료인지 평가를 하고 그것을 요약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초안 작성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완점이나 합의를 하고 집필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이후에 내부적으로, 당연히 내부적으로는 내 새끼니까 너무 다 이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외부의 평가도 받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면은 배포하고 실행하고 필요하다면은 추가로 개정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침을 개발합니다. 지침 개발, 아까 전에 말했던 수용 개발의 단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 개발 계획 단계에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계획 단계의 기획 및 합의를 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임상 질문 초안을 작성하고 질문을 확정합니다. 수용 계작에 사용될 양질의 진료 지침을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권고안 초안을 작성하고 권고안에 대해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안을 작성하는 데에는 요약표, 권고안에 대한 요약표, 개발 과정에 대한 방법론적인 서술, 근거, 그리고 백그라운드에 대한 서술, 근거 제시, 요약 및 별점 자료를 제시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내외부 검토, 감수위원회에서 감수하고 최종 확정을 하고 나면은 의학회 및 관련 학회에서 인증, 그리고 출판, 보급 활용, 그리고 개발 지침, 보급, 그리고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수용 개발은 이 양질의 진료 지침을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응급의료에서 그러면 이 지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응급의료의 업무 지침은 특수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표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응급의료 체계에서 업무 지침은 의료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체계 관리인이나 행정직원을 위해서도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지침 내용에는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환자 이송 및 전원에 대한 기준 등이 추가되어야 하고요. 응급의료 지침서는 직간접적인 의료 지도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토콜, 그리고 간접의료 지도를 위해 개발된 현장에서의 스탠딩 오더에 대별될 수는 있으나 현장 응급처치 수행 지침서는 프로토콜의 세부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토콜은 한 항목의 응급처치를 수행하기 전에 지도위의 허락을 득해야 하나, 현장 응급처치 수행 지침서는 이 지도위의 사전 허락 없이 곧바로 지침서의 단계별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현장 응급의료 제공자가 지도위와 통신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프로토콜이나 현장 응급처치 수행 지침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여 즉시 수행해야 하고, 이러한 권한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에서 가장 우리가 지침이라고 해서 바라볼 만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119 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표준 지침이 있고요. 그리고 2020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처럼 CPR 가이드라인이 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 먼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119 현장 표준 처치 지침에 대해서 보면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침의 개요부터 구급대 운영 지침, 보면은
편성 구급장비, 구급장비 기능, 구급관리, 감염관리 지침, 응급처치 및 이송거부, 구급활동 거절, 구급활동 허용 및 제한, 소생술 유보, 소생술 중단, 이송대상기관 선정 및 결정, 응급의료 헬기 요청 기준, 구급활동 기록 해가지고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 상황표에 대해서 작성하는 방법까지 아주 세세히 나와 있고요. 현장 응급처치 표준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심정지, 소생후 치료, 비외상성 쇼크,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호흡곤란, 과호흡, 흉통, 서맥, 빈맥, 실신, 객혈, 토열 및 혈변, 대상성 의식장애, 급성내술증 의증, 경련, 급성 저혈당의증, 발열 및 폐혈증성 쇼크, 알레르기 및 아나필락시스, 행동이상 및 자살, 응급분만, 질출혈, 자간증, 소아응급처치 표준지침, 신생아의 심정지, 영아 소아 심정지, 소아기도의 이물, 소아호흡곤란, 소아경련, 소아발열, 그리고 손상응급처치 표준지침이라고 해서 다발성 중증손상, 외상성 의식장애, 두부손상, 척추 및 척수손상, 흉부손상, 복부 및 골반손상, 비뇨생식기 손상, 사지손상, 안과적 손상, 치과적 손상, 이외에 손상응급처치가 아닌 환강응급처치로서 화상, 전기 및 낙뢰 손상, 익수, 저체온증, 고온 환경질환, 중독, 동물, 곤충, 뱀 교상 등이 나와 있고, 이외에 특수상황 응급처치로서 다수환자 발생 및 재난사고, 아동학대, 노인학대, 성폭행, 범죄 현장, 환자의 신체 구속에 대해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응급처치 표준점 외에도 술기 지침이 나와 있는데요. 환자의 초기 평가 및 처치, 그리고 심폐소생술 중에서도 BLS, 그리고 메케니컬 CPR, 그리고 AED, 기도관리기에서는 인투베이션, 그리고 킹튜브, 그리고 LMA, CPLA, 그리고 아이겔, 그리고 CPAP, 그리고 빼빼로 마스크 등이 이렇게 기도관리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양압환기와 보조환기술식, 산소투여, 네뷸라이저, 그리고 IV 약물투여, 그리고 척추고정, 손상처치, 지혈 및 상처 드레싱, 외상처치 절단된 조직, 외상처치 탈굴된 치아, 외상처치 부목 고정, 그리고 환자 감시, ETCO2 감시하는 방법, 그리고 개인보호장비, 환자 신체 군속하는 방법, 그리고 응급분만 방법, 이러한 술기에 대한 지침도 나와 있고요. 약물 지침으로는 덱스트로저 해가지고 포도당, 그리고 니트라글세린, 서블링구얼로 주는 니트로글리세린, 그리고 노말셀라인,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에피네프린, 아미오다론 같은 약물에 대해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사용 방법과 기준 등에 대해서 지침을 제시하고 있고, 응급실 119 상황실 운영 지침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록으로서 시도별 응급의료 기관 이상 수준 지정의료기관이 어떤 게 있는지, 권역외상센터 및 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선정병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급상황센터 의료상담에 필요한 의학용어를 또 정리해놨고요. 그리고 현장 응급처치 알고리즘을 한 묶음으로 묶어놓았습니다. 한 몇 가지만 이렇게 지침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의 구성은 이렇게 아까처럼 응급처치에서 이렇게 하나의 주제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요, 그리고 특징, 평가 항목, 처치 항목, 그리고 주의사항, 의료지도 요청 기준, 그리고 이송병원 선정 기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인 경우는 호흡곤란이란 체내 산소의 공급과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정상적이지 않아서 발생하는 증상이다. 호흡기 계통에서 환기 확산 관류의 장애와 관련이 있고, 즉 공기가 폐 내외부로 드는 과정의 환기, 폐포와 폐 모세혈관 사이에 가스의 교환 확산, 폐 모세혈관에서의 혈액순환인 관류, 이 세 가지를 원인으로 관련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임상적인 특징으로 천식인 경우에는 기관지 평활근 수축에 의해서 가역적인 기도폐쇄로 발생하고, 그 빠른 호흡에 쌕쌕거리는 천명음이 특징적이다. COPD 같은 만성폐혈성 폐질환은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나 거친 나음, 그리고 만성 청색증, 흡기 시, 호기 시 저항을 특징적으로 하는 만성 기관지염과 가래를 동반하지 않은 기침, 쌕쌕거림, 나음, 호기의 연장을 특징으로 하는 폐기종으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신부전이나 폐부종에도 당연히 호흡곤란이 있을 수 있는데 심근 손상으로 신부전이 발생을 하면 폐정맥압이 상승하면서 폐부종이 발생한다. 폐부종이 발생하면 폐포와 폐모세혈 간의 액체가 축적되어 가스교환이 잘 안되는데 이러할 때 호흡곤란과 빈호흡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핑크색 거품에 가래를 뱉어낼 수 있다라고 임상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환자평가 필수 항목으로는 병력 청취를 하는데 OPQR-ST의 약으로 질문을 한다. 온셋, 언제 시작되었는지, 시작할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갑자기 시작되었는지, 서서히 시작되었는지를 물어본다. 프로보케이션, 약화 요인과 유발 요인, 호흡곤란을 유발시켰는지, 어떠한 것이, 어떻게 하면 호흡곤란이 조금 더 나아지는지, 어떤 자세를 하면 심해지거나 혹은 나아지는지, 이런 유발 요인을 물어보게 돼 있고, 퀄리티, 숨을 들이쉴 때와 내쉴 때 언제 더 숨이 찬지, 흉통 등의 동반되는 증상은 없는지, 동반된 증상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리즌, 증상이 어떠한지, 혹시 다른 곳으로 퍼지거나 하지는 않는지, 호흡곤란 때문에. 그리고 시베르트는 호흡곤란이 어느 정도 심한지, 이전에도 이렇게 심한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번에 처음에 이렇게 된 건지를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타임은 호흡곤란이 시작된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적 검진으로는 초기 진단과 함께 시작을 하는데 AVPU를 당연히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바이탈 사인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호흡수와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고 신체 검진은 얼굴, 목, 흉부 사지로 보는데 숨을 쉬는 양상이나 청색증 유무를 확인하고 JVD가 있는지 그리고 외상 및 만성질환의 징후는 없는지 그리고 그 손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만성 저산소혈증이나 그 피팅 이데마 같은 거는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 및 방법에서는 환자 초기 평가 처치 표준 지침에 따라서 전반적인 평가 및 처치를 시행을 하는